네,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부터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5조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우선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로서의 기본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이랑 비교를 하면 758조의 공작물의 점유자침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5조를 근거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고 758조를 근거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그럼 뭘 적용시켜야 될 것이냐? 똑같이 8조로 간다. 8조로 가서 다른 법률, 국배법, 민법 순서대로 갈 거니까 국배법 제5조를 적용시키게 된다라는 내용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대한 부분, 법적 성질은 동일한 것이고 요건에 대한 부분에서는 영조물에 대한 문제죠. 법률적 권리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요. 그래서 면책 사유에 대한 논의들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조물은 원래는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원래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강학상 학문상의 영조물의 개념인데, 그러나 국가배상법에 있는 실정법상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모든 공물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자연물과 동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연물과 동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권총이라거나 아니면 또 동산으로 이제 방금 우리 봤던 관용 차량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용 차량.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강학상 공물은 공물입니다. 그런데 동산에 해당을 하죠. 동산, 움직이는 재산입니다. 만약에 총을 쏘는데 실수로 오발을 했잖아. 근데 총을 쏘는데 총이 관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수입이 안 돼 있습니다. 총을 수입한다고 그러거든. 관리하는 걸. 0점 조정 이런 걸 맞추고 안에를 좀 잘 닦아야 돼요. 그 닦는 솔 뭐라고 그러지 우리? 총 닦는 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닦는 솔이 있어요. 군대를 너무 오래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안 닦잖아. 0점 조정 같은 거를 안 해놓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관역을 정확히 봐도요, 정확히 쏴도 일로 나가요. 그냥 일로 나가. 총이 그래.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총을 쏘면서 불법 행위를 한 건 아니에요. 잘못 쏜 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관리에 문제가 생긴 거야. 만약에 본인이 오발을 해버리게 되면 이건 국배법 2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총이 관리가 잘못돼 버리게 되면 영조물은 공물이잖아. 설치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럴 때는 5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관용 차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했다. 그래 버리면 2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조의 문제가 되고, 물론 물적 손해냐 인적 손해냐에 따라서 2조 1항에 전단이 적용되냐 후단이 적용되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2조가 적용되는 겁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그랬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차가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 이런 경우라면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 그러면 5조 문제가 되는 겁니다. 5조 문제가. 그래서 여기에 영조물에는 자연물과 동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해와 인과관계는 차이가 없었죠. 설치 관리의 하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했고, 설치의 하자와 관리의 하자는 합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는 뭘 따랐죠? 절충설의 입장을 취했죠?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 그리고 교집합 안전의무 위반이 존재된다라고 했었어요.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에서는 통상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이용 방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는 경우까지 전혀 완전한 어떤 안전성을 갖춰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에는 단순한 물적 상태의 하자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고, 수인 한도론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그 위험을 인지했는가 못했는가.
위험을 인지를 못했다라거나 위험을 인지를 했지만 그것을 초과했다라거나 아니면 생명, 신체 등 법익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발생했다면 그런 거는 참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교류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로에 웅덩이가 패 있는 등 신호등이 고장나는 등의 물적 상태 하자 말고 수인한 도로도 포함된다는 점 기억하시라고 했고, 그리고 안전의무 위반, 이 안전의무 위반 부분과 관련돼서는 불가항력이 발생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불가항력은 국가의 관리 능력, 국가 등의 관리 능력의 범위 내인가 밖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관리 능력의 내라고 한다라면 불가항력이 아닌 거고 충분히 안전의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땐 안전의무 위반이 성립될 수가 있다. 그러나 관리 능력의 범위 밖이라고 하게 되면 불가항력이라고 보게 되고 안전의무 위반이 인정이 안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불가항력일 때 그것이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불가항력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뭘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다면, 그러한 손해 발생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면 물론 회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회피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설치 또는 관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설치 또는 관리하자인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신호등이 고장이 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비둘기가 와가지고 신호등을 쪼아서 그래서 오작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왜 너는 그런 걸 웃고 그래? 이거 다 교수님 사례에 있는 리딩 케이스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비둘기가 쪼았다? 그 다음에 신호등이 뾰족 튀어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가 벼락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고장이 났어요. 이러면 어떨까? 아니면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 만약에 저전압이 원인이 돼가지고 신호등이 고장이 난 겁니다. 이럴 땐 어떨까? 다 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전부 다 불가항력 인정 안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비둘기가 쪼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신호등 옆에다가 또는 위에다가 허수아비를 세워놓으면 어떨까요? 안 될까? 네, 안 되는 걸로 합시다. 네, 그 다음에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을 맞으면 신호등 위에다 더 뾰족하게 피레침을 세워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신호등이 안 맞을 거잖아. 이상하나? 신호등에 피레침이 있으면? 알았어. 안 되는 걸로 합시다. 네, 그러면 판례가 틀렸네요. 그게 아니라 이럴 땐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그따구로 관리도 못할 거였으면 설치를 말았어야지 임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관리가 안 될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식의 신호등은 설치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관리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다 아니다라는 이 불가항력에 대한 문제를 오직 관리의 하자 문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전압이 원인이 돼가지고 신호등이 오작동을 했다. 야,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 어쩔 수 없는데 국가라고 해서 현재 과학기술에 넘어서 미래 과학기술 수준을 가져야 되냐? 그래야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요. 학생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선생님, 현재 과학기술 수준 안 된다잖아요, 판례가. 근데 얘 배상책임 왜 인정해요? 그 정도는 불가항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불가항이 맞지. 네가 생각하는 대로 관리의 하자만 생각한다면. 하지만 설치의 하자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전압 현재 과학 수준 안 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런 작동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또는 그런 식으로 전압을 전기를 안에다가 이제 넣는 그런 식의 신호등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치의 하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조심을 하시고. 근데 있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고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어요. 뒤에 보면 면책 사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면책 사유 부분을 보시면 불가항력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방호조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시했다. 방호조치 의무 위반이 없다는 건 안전확보 자기 의무 위반이 없다는 거잖아요. 안전의무 위반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충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에 다시 한번 올라가 봐요. 198페이지 딱 중간에 있는 판례 보시면 방어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설치관리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죠. 밑에서는 예견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방어조치 의무 위반이 없다라고 했죠. 두 개를 연결해 보세요.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방어조치 의무 위반이 없다. 방어조치 의무를 다했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야? 설치관리 하자가 없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뭐 어려운 거 지금 주문한 거 아니야. 국어만 읽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 회피,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어 불가항력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안전의무 위반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배상 책임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면책이라는 건 뭡니까? 면책이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는 책임이 성립이 된 후에 그것이 면제되는 거라고요. 책임이 성립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면책이 되는 거라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2조에서 했던 얘기 생각해봐요. 7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서 먼저는 배상 책임이 성립이 되는 거야. 되고 나서 권리소멸 요건 사실 이중배상 금지에 걸리면 배상 책임이 다시 부정되는 거예요. 책임이 성립이 됐다가 부정되는 거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책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게 되면 우선은 책임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갖추고 나서 그것이 면제돼야 되는 거거든. 그게 면책이야. 그러면 이 불가항력에 대한 문제는 면책 논의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면책 논의예요? 아니에요? 면책 논의가 아니죠.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적극적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 하나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핵심 요건으로 설치관리하자가 깨진 거잖아. 깨졌으면 배상 책임 성립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확하게 면책 논의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교수님들이 실수로 면책 논의를 하시는 분이 오히려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배상 파트는 또 박균성 교수가 엄청 설명을 잘하는데 박균성 교수 책에 보면 이걸 딱 정확하게 구분을 딱딱 져요. 아니 분명 판례 입장대로 그대로 따라가 봐라. 그대로 따라가 보면 불가항력이면 배상 책임 성립이 안 된다. 성립이 안 되는데 뭐 한다면 면책이냐 그게. 정확히 얘기해요. 근데 다수의 교수님들은 이 불가항력의 문제를 면책 논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면책이라고 말을 하든 그렇지 않든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냥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간다는 걸로 결론을 지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잘 풀어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불가항력이 발생한 상황을 전제를 깔고 나서 마지막 서술어를 뭐라고 쓰냐면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줘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잖아. 그게 판례 표현이야. 그게 정확한 판례 표현이야. 근데 요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단순한 걸 이해를 못하냐?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는 거야. 절대 단순한 내용이 아니야. 알겠어? 문제가 출제되는 범위까지만 수험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학문적으로 절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교수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그냥 이게 진짜 면책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문제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불가항력이면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아? 그냥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이렇게 말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하죠. 어쨌든 배상 책임 인정 안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재정 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인 거야. 예산이 부족하다. 보통 이제 하천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많이 나오거든. 자연물이에요. 자연물에서 이제 우리가 불가항력이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하천마다 그 계획 고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계획 고수량 또는 계획 홍수량 이런 게 있어요. 계획 고수량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가 될 수 있는지를 예상해 놓은 기준이에요. 계획 홍수량, 계획 고수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제방을 쌓는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제방. 하천에다가 뚝 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뚝 쌓는 거. 예, 그럼 뚝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것도 하천입니다. 그것도 하천입니다. 예, 그래서 하천이라고 해서 물길만 하천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하천법상으로는 뭐 하천구역이라거나 하천시설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천으로 포함을 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것도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물로서 하천에 문제가 있어. 하천에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계획고수량이 이만큼이야. 계획고수량이 이만큼인데 예, 이만큼은 제방을 쌓아줘야 돼요. 이만큼 제방을 쌓아줘야지 예, 그 하천이 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고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높이의 제방을 이렇게 쌓아놨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원칙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하천이 이렇게 범람을 했습니다. 1번 범람입니다. 2번 범람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뭘까요? 1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적계획고수량을 초과해서 비가 올 거라는 것은 이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뭐라고? 하천에 있어서 불가항력 판단의 기준은 바로 계획고수량이라고요. 계획고수량. 계획고수량보다 비가 더 올 것이라는 건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1번에서 이렇게 범람을 했다면 계획고수량만큼도 제방을 뚝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인재입니다. 인재면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불가항력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건 설치에 하자요? 관리하자요? 하천에 설치하자요? 관리하자요? 아까 설치하고 관리 따로따로 했으니까 신호등에서 이건 설치하자입니까? 관리하자입니까? 하천을 설치한 새끼가 어딨어? 하천을 설치한 새끼는 없다고 했잖아. 지난 시간에. 하천을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자가 있었지.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예, 전 대통령. 그죠? 전 대통령이, 예, 전두환 대통령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 전두환 씨라고 불러야 되는 거라고. 예, 전 대통령은 앞에. 그분이 이제 하천을 만들려고 하셨죠. 예. 신인 줄 알았죠, 자기가. 그게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신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지 마. 이러면 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이러면 여기서 두 가지 한번 경우수 나눠볼까? 2번이야. 2번인데 제방 높이가 계획고수량보다 예,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기억 니은. 제방의 높이가 계획고수량보다 높았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이 안 되죠. 계획고수량만큼 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쌓았잖아. 설치관리하자가 인정이 안 됩니다. 예, 높았다. 그 다음에 낮았다. 이러면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 뭐.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경우에서 나눠질 수 있어요. 나눠질 수 있는데 이게 진짜로 범람해서 손해가 발생한 거, 침수돼가지고 우리 집이 침수됐고 손해가 발생한 게 이게 지금 설치관리 하자 때문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만약에 이거보다 높았어요. 계획고수량보다 높았어요.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가 없죠. 근데 계획고수량만큼 쌓았다고 하더라도 범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계획고수량만큼 쌓았다고 하더라도 이거 2번 같은 경우에는 비가 진짜로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온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결국 불가항력의 문제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지 간에 결국 손해를 발생시킨 직접적 원인은 강수량인 거지. 그게 하천 관리의 하자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 계획고수량만큼만 쌓으면 끝나는 거지. 그만큼만 쌓으면 되는 거지만 위로 넘어갈 때는 계획고수량만큼 쌓는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재정적자라는 것은 하천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데 제방을 그만큼 못 쌓았다는 거야. 조만간 쌓으려고 했대. 이유는 예산이 부족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예산 부족이 면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 절대적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절대적 요건이 되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얼마를 배상할 것인가. 배상 금액, 국가배상법 3조에는 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될 지연정 그것이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2조하고 5조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2조하고 5조의 문제가 어쩔 때 2조에서 부작위, 그 다음 5조에서 영조물, 5조에서 영조물, 2조에서 부작위,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신호등이 고장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고장이 났는데 새벽에 고장났거든. 고장났다는 사실을 그 교차로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 교통안전종합센터에다가 여러 번 신고를 했어요. 여러 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지 24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러면 신호등이 고장났다라는 부분에서는 5조의 배상 책임이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엄연히 그 고장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에 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2조의 배상 책임, 위협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2조하고 5조 둘 중에 무엇을 근거로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청구권 경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청구권 경합, 하나의 사실에 따른 경제적 목적을 같이 하는 복수의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이 복수로 존재한다. 청구권 1, 청구권 2 이렇게 청구권이 복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조의 청구권이 1, 그 다음에 5조의 청구권이 2, 이렇게 두 가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청구권 1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청구권 2를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1을 행사하려면 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고 2를 행사하려면 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뭘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긴 한데 아무거나 2조를 근거로 해도 되고요, 5조를 근거로 해도 됩니다. 물론 병합해도 상관없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쵸? 그러려니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이걸 알아야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먼저로는 법조 경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복수법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하나를 선택해야 되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인가, 이런 차이인데요.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비교를 해보시면 법조 경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구권 경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런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복수법령이 문제되는 겁니다. 복수법령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나누는 방법은 이래요. 과연 입법 목적이 동일한 것인가, 그 다음 적용 영역이 동일한 것인가. 만약에 법조 경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럴 때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청구권 경합이 발생을 할 때도 복수 법령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동시에 적용됩니다.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럼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있는 거냐면 적용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적용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걸 먼저 적용하고 저걸 나중에 적용이 된다라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청구권 경합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임의적으로 아무거나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 그래. 그럼 어떨 때 복수법령 간의 법조 경합, 법조는 법조문끼리의 경합이 붙었다는 거예요. 청구권 경합은 법조문끼리 경합이 붙은 건 아니고 청구권끼리 경합이 붙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에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법조문끼리도 청구권끼리도 아무런 경합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법조문끼리 경합이 발생하는 상황은 언제냐? 예, 이거는 입법 목적이 동일하고 적용 영역도 동일할 때입니다. 근데 입법 목적은 동일한데 근데 적용 영역은 서로 다르다면 이러면 청구권 경합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입법 목적 자체가 서로 다르다면 이건 서로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경합이 발생하지 않고 동시에 두 법령을 다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원리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보시다시피 지금 적용 영역까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영역이에요. 그죠? 영역이 한 개입니다. 한 개야. 얘는요. 적용 영역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영역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복수로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청구권은 그 한 개 영역에서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청구권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영역이 하나니까 그 영역에서의 권리는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영역이 두 개이기 때문에 권리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권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복수의 청구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청구권끼리 경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청구권이 한 개이기 때문에 청구권끼리 경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법조문끼리 경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죠. 어떤 거? 특별법하고 그 다음에 일반법하고 뭐를 적용시킨다라고 말을 하죠? 특별법을 적용시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신법하고 구법하고 이렇게 있죠. 신법하고 구법하고 있으면 뭘 적용시킨다? 신법을 적용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이렇게 있으면 뭘 적용시킵니까? 하위법을 적용을 시키게 되죠. 하위법을. 요건 조심해야 되죠. 요건 적용 우선순위고 노란색은 효력 우선순위입니다. 효력 우선순위. 이거는 뭐라고? 적용 우선순위. 무엇을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노란색은 효력 우선순위입니다. 효력 우선순위라는 것은 복수법령끼리 충돌을 해버리게 되면 어느 법령에 어느 법조의 효력을 살리고 어느 법조의 효력을 죽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충돌하면 상위법을 살려놓고 하위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라고 봐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효력은 당연히 상위법에 있어요. 우선이. 하지만 적용은 하위법에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엄연히 일반법이 있는데 특별법을 왜 만들어? 적용하려고 만드는 거죠. 엄연히 구법이 있는데 왜 따로 또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하고 신법을 왜 만드는 겁니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엄연히 상위법이 있는데 법률이 있는데 법규명령을 뭐하러 만드는 겁니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적용하려고. 적용 우선순위는 좌측에 이렇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논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직 여기서만 발생하는 겁니다. 법조경합. 법조경합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있는 그대로 법조문끼리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법조문끼리 경합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뭘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법조경합에서만 생기는 논의다. 항상 우리는 법조경합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전제를 깨버리게 되면 이 구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전제를 깨버리게 되면 밑에 청구권 경합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이런 식의 구도가 생기질 않는다고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요. 비교 대상이.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특별구법과 일반시법이 이렇게 되면은 뭘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특별구법과 일반신법이 경합을 해버리게 되면 법조문끼리 경합이야. 그러면 어느 법을 적용시켜야 돼요? 특별구법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일반 하위법과 그 다음에 특별 상위법이 이렇게 되면은 뭘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때도 역시 특별 상위법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예, 특별법과 일반법 이렇게 하면은 이 특별법, 일반법 이게 대가 되는 거고 얘네가 소가 되는 거예요. 뭐가 규정짓는다? 대가 규정짓는다. 대가 규정짓는다. 그러니까 신법이냐 구법이냐 아니면 상위법이냐 하위법이냐라는 것은 예, 같은 레벨로에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레벨로에 놔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아예 체급이 달라요. 체급이 특별법하고 일반법하고는 아예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체급이 큰 쪽이 이기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식의 논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여기에 있는 법조경합 여기서만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있잖아 우리 국가배상법 제2조하고 5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조하고 5조하고 어쨌든 둘 다 예, 국가 등이 잘못을 한 거죠.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하자가 있었습니다. 국가작용에 하자가 있어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전보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는 똑같습니다. 2조하고 5조에 비교를 하게 되면 국배법 2조 5조는 입법 목적은 확실히 똑같아요. 국가작용의 하자에 대한 금전적 전보입니다. 목적은 똑같거든. 그러면 2조하고 5조하고 그 적용 영역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기다가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예, 2조는 어떻고 그 다음에 5조는 어떻습니까? 2조는 과실책임 영역입니다. 이건 유책 영역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5조는요. 5조는 무과실책임주의 영역 문제입니다. 이건 무책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용 영역이 달라요. 다르지? 무슨 말이에요? 적용 영역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다고. 복수로 존재하니까 청구권도 복수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제2조하고 5조의 관계는 우선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청구권 경합. 청구권 경합.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2조하고 5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택해서 하나만 적용하라고. 근데 뭘 선택할 건데? 그건 네 맘대로 하라고. 임의적으로 맞길 임자에다가 뜻 의자를 써서 네 맘대로 선택하라고. 네 편한 대로 가세요. 이거 네 편한 대로 가세요. 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 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근데 결론은 뭡니까? 어느 게 더 유리해요? 피해국민한테. 5조가 더 유리하죠. 과실 입증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5조가 더 유리하다. 그러면 있잖아.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2조를 무책 영역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고 5조를 유책 영역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 2조를 무책 영역으로 바꾸려면 과실이라는 요건을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과실이라는 요건을 없애려면 위법성과 과실의 일원화 이론, 융합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 견해로 가버리게 되면 국가배상법 2조에서 더 이상 과실을 요구하지 않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5조에서는 핵심이 뭐야? 설치관리 하자죠. 그 설치관리 하자에서 전형적 주관설. 만약에 전형적 주관설로서 공무원의 조의무 위반을 요구한다.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되려면 주관적 과실이 있어야 된다. 라고 봐버리는 순간 5조는 유책 영역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책 영역에서 일치를 보게 만들 수도 있겠고 밑에와 같은 방법으로 유책 영역에서 일치를 보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서로의 적용 영역의 일치를 만약에 만들어 버리면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위로 올라가 버리겠죠. 적용 영역이 똑같아져 버리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겠죠. 유책에서 일치를 보든 무책에서 일치를 보든 일치를 보게 되면 얘네들끼리는 뭐가 된다? 법조경합 상태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 공무원에게 주관적 과실을 요구하게 되는 순간, 예, 아니면 무책으로 돌려버리는 순간, 나머지는 뭐 차이가 없는데 5조 쪽에는 예, 영조물이라는 추가 요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조하고 5조를 비교를 하게 되면 법조경합 상태로 돌려놓는 순간 5조가 2조에 대한 특별 규정이 되어버립니다. 5조가 2조에 대한 특별 규정이 되어버리면 뭘 적용시켜야 되냐? 5조를 적용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결론 내리면 이거예요. 2조하고 5조 한쪽은 부작위, 한쪽은 영조물. 이래서 서로 교집합을 만들어서 2조하고 5조에 있는 배상 책임이 모두 성립이 되는 상황이 오지. 그러면 결론은 무조건 5조입니다. 결론은 어쨌든 5조야.
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만약 그것을 청구권 경합 상태에서 파악을 하게 되면은 5조가 더 유리하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 법조 경합 상태에서 파악을 하게 되면 적용 우선순위가 특별 규정인 5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5조로 가게 된다.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그 한눈에 보이는 이게 몇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사실 한눈에 잘 안 보입니다. 한 4눈 정도에 보이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78페이지입니다. 영조물이 껴있긴 하다. 그런데 그 영조물이 말씀드린 대로 영조물은 2조 문제일 수도 있고 5조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죠. 예, 똑같은 관용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신호를 위반했으면 2조 문제, 그 다음에 차량의 관리가 잘못됐으면 5조 문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영조물은 영조물인데 만약에 사용행위의 문제면 이건 오직 2조의 문제일 뿐입니다. 5조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야? 영조물이 끼고 들어갔는데 5조가 없다 이거죠. 영조물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인데 5조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건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행위 쪽의 문제에서 발생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위에 청구권 경합. 2조하고 5조는 국가작용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입법 목적이 똑같은데 하나는 유책, 하나는 무책이라는 차이가 발생해서 원칙적으로 청구권 경합의 발생이라고 봐야 된다. 내려가시면 선택적 청구다. 적용에 우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 선택이다.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2조를 근거로 5조를 근거로 해도 된다. 근데 5조가 더 유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청권 소멸 보세요. 뭐로 간다고 상관없는 거니까 뭐로 가봅시다. 그래서 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에 돈을 받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청구권이 원투로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하나입니다. 사건은 하나이기 때문에 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면 5조의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제 청구권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 아니 하나의 사건으로 내가 피해를 본 손해액이 1억이야. 1억인데 우연히도 2조와 5조에 따른 배상 책임이 동시성립이 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2억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조를 근거로 1억을 받았으면 청구권 소멸이 된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다시 5조를 근거로 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권리가 없습니다. 기각돼 버릴 겁니다. 그건 5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5조를 근거로 돈을 받았으면 2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돼 버릴 겁니다. 이건 인용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4번 가게 되면 기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각이 됐을 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 그치? 왜? 내가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입증을 실패해가지고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인용이 돼야 되는 건데 2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되냐?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도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이유는요. 둘은 소속물이 전혀 다릅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하고 영조물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은 서로 주장하는 그 소속물이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서 기각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뒤에서도 후수에서도 기각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인용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인용될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인용됐을 때, 앞에서 기각됐을 때 상황을 지금 하나씩 비교를 해본 겁니다.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부분하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법조경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변수를 조작하는 거야. 조작해서 유책이든 무책이든 서로 일치를 보게 하게 되면 법조경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규정인 5조를 적용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6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 국가배상법 제6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 사무기속 주체하고 그 다음에 비용부담자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비용부담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6조는 어떤 내용일까요? 국가배상법 제6조는 배상책임자 선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배상 책임자를 누구로 둘 것인가? 배상 책임자 선정의 문제인데 1항하고 2항이 이제 구분이 되죠. 6조 1항이 있고 6조 2항이 있는데 6조 1항은 외부적 배상 책임자입니다. 외부적 배상 책임자 다 쓰겠습니다. 얘는 외부적 배상 책임자, 밑에는요 내부적 배상 책임자입니다. 내부적 배상 책임자에 대한 내용이 2항입니다. 이 내부적 배상 책임자는 최종적 배상 책임자, 종국적 배상 책임자라고도 부르지요. 외부적 배상 책임자는 피해 국민이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내부적 배상 책임자는 누구한테 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원래 국가사무예요. 원래 국가사무인데 그거를 국가기관이 직접 그냥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 권리와 의무는 누구한테 귀속되겠습니까? 당연히 국가한테 귀속되겠죠. 그럼 그 중에 의무 부분 있죠. 의무 부분. 의무 부분으로서의 비용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국가가 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삼위일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첫 번째, 그 사무를 수행을 해서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하고 말이죠. 지금 사무를 수행하죠. 일을 하고 있잖아. 국가 등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귀속이 돼요. 뭐가 귀속이 되는 거야? 법적 효과가 귀속이 된다고요.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 법적 효과는 뭘 말하죠? 법적 효과라고 하면 바로 법은 실체법이니까 권리 의무를 말하는 거죠. 권리 의무를 말하는 거니까 이 사무 귀속 주체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까?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라고 불러도 됩니까? 그렇지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권리 의무 귀속 주체라고도 하고 사무 귀속 주체라고도 하고 막 합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 사무를 수행해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 권리 의무 귀속 주체입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요. 얘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행정기관이 아니라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부담자가 있습니다. 비용부담자가 이렇게 있는데 비용부담자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무와 관련돼서 비용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을 하려면 비용이 들 거 아니야. 먼저 내 국가기관으로서 공무원이 일을 하려면 그 공무원한테 월급을 줘야 될 것이고, 또 뭐 신호등을 설치를 하려고 하게 되면 설치하는 비용도 들 것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이 드는데 비용을 우선적으로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우선 내 주머니에 나가는 게 있겠죠.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형식적 비용 부담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 비용을 충당해 줄 수도 있죠. 그 사람을 우리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라고 부릅니다.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느냐 이거죠. 실질적 비용 부담자. 이렇게 하면 결국 3명이 있거든. 3명이 사무기속주체, 형식적 비용 부담자, 실질적 비용 부담자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얘네들은 원래는 뭐예요? 서로 다 일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다 같은 놈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 그냥 내가 내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신민이랑 강사가 있어. 내가 사무,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저한테 당연히 귀속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도 내가 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강사를 또 내가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강의 준비를 하는데 뭐 책을 몇 권을 샀다, 뭐 좀 더 돈이 들었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건 원래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원래는 다 일치가 되고 있는 건데 일정한 경우에는 그거에 불일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일치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떨 때 불일치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내 일을 직접 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한테 내 일을 맡겼을 때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 때, 즉 사무를 위임했을 때예요. 사무를 위임했을 때. 이게 불일치할 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무 위임, 즉 권한 위임을 했을 때입니다. 누군가한테 이 일을 시킨 거야.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겠죠. 아니 내가 일을 누구한테 시켰어요. 알바를 시켰어요. 뭐 책 작업을 하는데 알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유익의 일부는 걔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권리를. 그쵸? 네. 그리고 돈을 내가 낼 수도 있는 거고 걔가 우선 내고 내가 나중에 충당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일을 누군가한테 시키면 얘네들끼리 서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삼위일체가 깨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권한위임의 종류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먼저 기본적으로는요. 일반 사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와 같은 공물관리 사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도로, 하천 등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 사무에는 저 사무위임, 권한위임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간위임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위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공물관리 사무죠. 도로나 하천 이런 것들은 그 공물관리법이 따로 있어요. 도로는 도로법이 있고 하천은 하천법이 있고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이 공물관리 사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물관리법에 별도의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정 위임 규정이 있어요. 법정 위임 규정. 법정 위임이라는 것은요. 권한 위임을 행정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권한을 이미 위임시켜 놓은 상태인 거예요. 네, 이런 경우들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요즘 이쪽에 대한 문제를 좀 출제하는 추세예요. 근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교수님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8년 되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네, 요즘에 저쪽에서는 교수님들 사례집이나 책에는 계속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다가 2010년도인가부터 이 법정 위임에 대한 언급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문제로 출제됐던 거 생각해보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의 시설 기준을 누가 정하도록 되어 있냐면 아니 룸사롱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걸 해요. 이런 걸 하는데 그게 뭐 서울 지역의 룸사롱하고 그 다음에 부산 지역의 룸사롱, 광주 지역의 룸사롱이 다를까요? 뭐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그쵸? 네. 저도 뭐 몰라요. 모르는데 네, 법적으로는 네, 같아요. 네. 왜? 국가사무입니다. 국무총리가 그 기준을 정하게 돼 있어요. 식품위생법이니까. 옛날에는 박근혜 정부 전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다가 걔들을 둘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었고 지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래서 국무총리실 밑에다가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총리령으로 시행규칙을 만들거든. 그래서 총리령으로 전국에 있는 룸사롱들의 시설 기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구 사무예요? 누가 기준을 제시했지? 국가가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걔네들 보면은 영업허가를 받을 때라거나 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을 때라거나 아니면 이제 시설 기준을 위반해가지고 시설 개수 명령을 할 때라거나 이럴 때 그 시설 개수 명령 영업허가 같은 걸 내주는 애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시군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봐 원래 누구 사무야? 국가사무야. 국가가 기준 다 제시하는 국가사무거든. 국가사무인데 법에서 아예 누가 그 일을 하라고 돼 있어.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러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거나 옛날에는 지금으로 치게 되면 국무총리가 그 시군자치구청장한테 야, 이 일은 원래 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유흥주점에 대한 시설 개수 명령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너가 좀 해라. 이렇게 직접 위임한 게 아니야. 법이 다 위임해 놓은 거야, 이미 법이. 그런 게 바로 법정 위임이야. 법이 정해놓은 권한 위임입니다. 법이 이미 위임을 다 때려놨다. 다 때려 박아놨어요. 다 때려 박아놨는데 이 안에 뭐만 있냐면 이 법정 위임이 전부 기관 위임만 있어요. 기관 위임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3만 존재하는 거죠. 사무 종류를 일반 사무하고 공물관리 사무로 나눴지. 그 다음에 권한위임의 종류를 기관위임과 단체위임으로 나눴지. 뭐는 없지? 공물관리 사무의 단체위임은 없는 겁니다. 현행법상 없는 거야. 그러면 종류는 3개가 등장했죠. 3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놨어요. 국교부 장관을 이렇게 놨습니다. 원래 국교부 장관 사무야.
국교부 장관 사무입니다. 원래 국교부 장관 사무야. 보통은 이런 식이야. 이 일반 사무는 행정기관이 직접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어디 사무인지를 먼저 파악하게 되거든요. 사무를 파악하는 방법은 뭐 알려드릴게요. 사무 성질 파악. 이건 지방자치법에서 배우는 건데 총론 문제를 풀면서 가끔 필요합니다. 사무를 성질을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 권한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 또 시도지사가 한다, 시군자치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걔네들이 속한 단체의 사무입니다. 알겠어요?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국가사무인 거야. 시도지사 그러면 광역지자체 사무인 거고, 시군자치구청장 그러면 기초지자체 사무인 겁니다. 걔네들이 자치사무인 거야. 근데 이게 없을 때가 있어. 이걸로 파악이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좀 복잡해져. 수입 비용 감독 규정을 봐야 됩니다. 수입 비용 감독 규정. 이게 적용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를 수행해서 발생하는 수입 누가 가져갔는데, 그 사무를 수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 누가 내는데, 그 사무 수행할 때 누구 감독하는데, 그런 거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결론만 암기하게 됩니다. 판례를 볼 때. 그런 거 이제 설명 안 하고 그냥 설명합니다. 문제 풀 때. 왜냐? 막 이렇게 보면은 막 사립학교법 이런 거 보면 얘가 얘를 감독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얘들의 사무로 봐야 되는데 감독이 복잡해요. 근데 그런 게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야. 누구 사무니? 이거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립학교, 사립대학이라고 쳐봐. 사립학교 임원 취임을 승인하잖아. 임원 취임을 승인하잖아. 그러면 거기 그 관련된 법령은 엄청 복잡한데 결론은 뭐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다. 교육사무로서의 자치사무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돼. 이거는 법령을 이렇게 막 믹싱으로 털어가지고 나온 최종 결론이야. 최종 결론이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는 주관식 시험이에요. 직접 얘가 얘로 연결됐고 얘가 얘로 연결됐는데 얘가 얘로 연결됐으니까 결론은 이거다. 이건 주관식 시험에 대해 하는 문제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시험 볼 때 법령이 쭉 깔리고 법전을 이만큼 주고 시작하거든. 찾으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됐고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얘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요? 얘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건 우리가 그냥 판례를 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은 누구다? 광역지자체 자치사무다. 자치사무다. 교육감의 사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다음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도 안 될 때가 있어. 이걸로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방자치법 9조 2항과 11조 가지고 움직여. 지방자치법 9조 2항에 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이런 게 있어 라고 겁나게 예시를 해놨어요. 막 깔아놨어. 잘 파악 안 되는 놈들은 그냥 얘가 다 예시해놨으니까 찾으면 돼. 요거네! 이렇게 찾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1조에는 국가사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적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는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예시를 막 겁나게 놨어. 그냥 그거 찾는 거야. 그냥 요거네 요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찾는데 우선 이걸로 간단 말이야. 기본은 권한규정. 대체로는 여기서 잡혀. 봐봐. 법에서 국교부 장관의 사무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국교부 장관의 사무다. 알겠지? 그래서 국교부 장관이 위에 원래 권한기관입니다. 국교부 장관. 얘가 원래의 권한자라고.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 국교부 장관. 얘가 위임청인 거야. 위임청. 알겠지?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내리냐면 서울시장한테 권한을 위임을 하고 얘는요 서울시장 점프 뛰고 서울시 단체 위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서울시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기관 위임은 행정기관한테 위임청이 누구한테 원래 권한자가 행정기관한테 위임하는 거야. 얘는 누구야? 얘는 기관이잖아. 행정기관. 서울시장. 얘는요. 지방자치 단체잖아. 단체. 그쵸? 얘는 단체. 수임 주체. 단체니까 단체 위임.
얘는 행정기관이잖아. 그러니까 기관위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 찾으세요. 사람 찾으면 누가 사람이야? 뒤에다가 사람 갖다 놔야죠. 국교부 장관 뒤쪽엔 누가 있어요? 국가. 대한민국 있죠. 이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사무기속 주체, 형식적, 실질적, 비용부담자,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찾아야죠. 예, 이놈아 뒤에는 누구 있어요? 이놈아 뒤에는 서울시 있죠. 서울시. 얘가 사람. 얘는 원래 지가 서울시. 그 다음에 얘는 뒤쪽에 국가 있겠지. 그 다음 얘도 뒤쪽에 국가 있겠죠. 국가 있겠고 이 친구는 뒤쪽에 서울시 이렇게 있겠죠. 서울시. 이거는 이제 도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제 국가가 만든 도로라고 하게 되면 국도라고 하죠. 근데 국도에는 종류가 고속국도가 있고 일반 국도가 있지. 고속국도는 고속국도법이 아예 한국도로공사한테 그거를 네가 관리해마 이렇게 위임을 해놨어. 근데 일반 국도는 원래 누가 하는 거야? 국교부 장관이 관리해야 돼. 일반 국도는 국교부 장관이 관리해야 돼. 근데 이제 도로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일반 국도가 특별시나 광역시나 아니면 지방도나 아니면 일반시 요까지야. 일반시나 이런 걸 경유할 때는 그 경유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장이 일반 국도를 관리한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반 국도가 지자체를 경유하지 않는 도로가 없겠죠. 대한민국의 고유 영역은 어디야 도대체? 대한민국 많이 관리하는 고유 관할 영역은 따로 없잖아. 다 지자체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도는 무조건 지자체를 경유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가 경유해 가고 있는 그 관할 지자체장이 관리한다.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청은 원래 국교부 장관인데 얘가 만약에 이 일반 국도가 서울시를 지나가고 있는 도로 부분 있죠? 그 도로 부분까지는 서울시장이 관할구청장, 구청장이래. 왜 이래? 미안해. 예, 미안합니다. 네. 삼선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구청장이라고 했어. 예, 그래서, 이분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거야. 이분이 행정청이 되는 거야. 법에서 뭐 하라고? 거기를 경유할 때는 지자체장이, 일반시까지는 지자체장이, 얘가 관리하라. 도로를 관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관임, 단체임, 권한임입니다. 그럼 보세요. 먼저, 이게 지금 권한이 얘한테 이렇게 있었죠. 권한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국교부 장관이 기관 손발이 돼서 움직이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 사무기속죄는 누구야? 얘는 누구 손발이야? 국가 손발이죠. 국가 손발이죠. 그러면 얘가 누가 되는 거야?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얘한테 기속되니까 얘가 사무기속주체인 거야. 사무기속주체. 그 다음에 비용부담자는 누가 될까? 얘가 자기 사무를 얘한테 지금 위임을 해놨죠? 그러면 이제 이 사무는 누가 수행해? 얘가 수행을 하는 거죠. 얘가 수행하죠? 그럼 얘는 권한을 상실했어요. 권한이 넘어갔잖아? 그럼 권한이 얘한테 넘어왔다? 얘한테 일을 시켰어, 얘가. 일을 시키는데 이 사무기속주체, 권리의무기속점이죠. 권리의무기속점. 이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의무, 법적 효과가 이제 얘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얘한테 귀속됩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기관 위임이라는 것은 나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움직여라. 이거예요. 나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움직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친구가 있잖아. 응?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니까 서울시장이라는 이런 친구가 있죠. 얘가 수행하는 사무는 3개야. 원래 서울시에 자치사무가 있고 서울시의 주민 복리 등 자기만의 고유한 사무가 있어요. 국가랑 아무 관계없는 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단체 위임을 받은 사무가 있고요. 단체 위임을 받은 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위임을 받은 사무가 있거든. 이거는 그 사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귀속되냐면 이거는 서울시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에 귀속되는 거냐? 얘는 대한민국 국가한테 대한민국한테 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서울시장은 누구의 손발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치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를 수행할 때는 얘는 서울시의 기관을 손발로서 움직인 거야. 기관 위임 사무는 누구의 손발로 움직인 거야? 이건 국가기관으로서 움직인 거야. 국가기관. 알겠어요? 기관 위임이잖아. 기관 위임. 기관 위임이지. 얘가 이렇게 위임을 하면은 누구 꼬봉이야? 국교부 장관 꼬봉이야. 국가기관이야. 국가기관. 기관 위임 사무니까 그냥 얘 일을 얘가 대신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대신 그에 따른 권한은 준 거야, 얘한테. 응? 얘는 국가기관으로 움직이는 거지 서울시 소속기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국교부 장관 꼬봉이라고 지금. 이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알겠어요? 이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얘들의 하급행정기관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얘는 국가의 손발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가 권리의무 기속주체죠. 그렇잖아요. 국가기관이니까. 얘가 그대로 권리의무 기속주체, 사무 기속주체야. 그러면 이 사무를 수행하면서 돈 누가 내요? 당장 들어가는 돈 누가 내? 얘가 내죠. 사람. 알겠어요? 사람. 당장 돈 내놓는 놈이 누구야? 형식적 비용 부담자. 아니 그러면 얘가 원래 지일인데 지일이면 지 손발이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시켜 먹었으면 그에 따른 나중에 돈은 누가 책임져야 돼? 당연히 얘가 나중에 돈 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지방자치법 141조에 얘가 나중에 돈 줘라라고 돼 있어요. 돈 줘라. 이렇게 위임을 받으면 얘가 우선 지불하라. 비용을 지불하라. 그리고 그 위임 사무에 대한 돈은 위임청이 속한 단체가 나중에 돈 줘라라고 지자법 141조에 써 있어.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하고는 일치가 됐지? 돈은 일치가 됐지? 근데 뭐가 이게 불일치됐잖아. 이게 6조 1항이잖아. 6조 1항에 뭐라고 써 있어? 사무 기속 주체하고 비용 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사무 기속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 이거는 국가배상법 2조나 5조의 배상 책임 주체니까 누구? 비용 부담자 도죠. 비용 부담자 도 외부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예, 외부적으로 배상 책임을 이행한다라고 돼 있잖아. 예, 얘가 되는 겁니다. 얘. 누구? 여기서 얘가 비용 부담자. 서울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길 가봅시다. 여길 가게 되면 원래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지? 얘한테 권한이 있었지. 그러면 이 사무를 이가 권한자가 얘가 사무를 수행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금은 누구한테 귀속돼? 얘한테 귀속되는 거지. 그래. 그러면 얘가 사무 귀속 주체야. 그런데 여기서도 당장 돈은 누가 내겠어요? 이 사무를 수행에 대해 있어서 얘가 돈을 내겠죠. 그죠? 얘가 돈을 내겠죠? 그래. 얘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야. 당연히 얘가 나중에 돈 주겠죠. 얘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야. 그럼 똑같아? 그게 아니야. 이게 깨져. 왼쪽과 똑같이 이 권한은 누구한테 넘어오고 서울시 쪽으로 권한을 위임했잖아. 기관 위임이든 단체 위임이든 권한 위임의 종류잖아. 권한을 위임했으면 권한의 법적 귀속점은 이전되는 게 당연한 거지. 넘어간다고. 누구한테도 줄 수 있어. 단체한테도 줄 수 있거든, 권한을. 물론 그럼 얘 손발이 나중에 이 권한을 행사하겠지. 그치? 결국은 서울시장이 움직이겠지만, 법적으로는 서울시한테 줄 수 있다고.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단체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누구의 손발로 움직이는 거라고? 서울시 기관으로. 서울시의 손발로 움직이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단체 위임을 때리는 순간 무슨 말이야? 야, 이 사무 아예 네 가져 이렇게 주는 거야. 서울시한테 아예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 사무를 수행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도 누구한테 귀속돼? 서울시한테 귀속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단체 위임은 여길로 권리 의무가 귀속되니까 얘가 사무 귀속 주체가 돼버려요. 사무 귀속 주체가 돼버린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기관 위임하지.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니까 이 권리 의무 귀속점이 권리 의무 귀속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받아 얘가? 기관 위임은 얘가 그 권한을 얘한테 던진 거잖아. 원래는 권한을 던지면 권리 의무 귀속점도 같이 딸려가는 거거든.
딸려가는 건데 얘는 권한을 던지면 기관이니까 직무 범위로서의 권한은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의무 기속점은 같이 못 받아. 그러니까 권리 의무 기속점은 그냥 여기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얘한테 넘겼지. 얘는 사람이 맞잖아. 서울시는 공법상 법인 사람이잖아. 사람이니까 얘가 얘한테 권한을 던지잖아. 그러면 그 사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도 당연히 보통은 딸려가는 거라고. 같이 딸려와야 되는데 얘가 사람이니까 오케이 딱 캐치 받은 거야. 알겠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사무 기속 주체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봐봐. 무슨 일이 생겼지? 사무 기속 주체와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불일치하는 이 상황이 온 거야.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다 끝냈어. 마지막. 원래 권한 누구한테 있어?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건 행정기관 거니까 얘한테 있어. 기관 의미지. 얘가 얘한테 권한을 넘겼다? 그러면 권한 내려왔지. 얘는 권한 상실 내려왔어. 그럼 이 사물 수행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 권리 의무는 누구한테 기속되는 거야? 원래 얘한테 기속되는 거지. 국가. 얘가 사무 기속 주체야. 그러면 형식적 비용 부담자 누구야? 내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겠지. 그지? 우선 당장은 그 도로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 쪽에서 내. 실적 비용 부담자 누구야? 얘야. 도로법에 하천법에 이렇게 써 있어. 도로관리청이 얘가 됐지. 하천관리청이 얘가 되지. 그러면 그 도로관리청이 속한 단체가 진짜 비용 부담자다. 실질적 비용 부담자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 부담자 그러면 실질적 비용 부담자야. 알겠지? 비용 부담자 그럼 뭐라고? 실질적 비용 부담자야. 얘라고 돼 있어요. 얘라고. 실질적 비용 부담자 얘라고 써 있어. 기관 의미니까 사무 기속 주체 안 데려오지. 안 바뀌지.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 얘한테 넘겼지?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니까 권리 의무 기속점은 줘도 못 받아. 알겠지? 못 받지? 그대로지. 그러면 요렇게 봐야 되는 거야. 요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사무 기속 주체가 있고 있잖아. 그 다음에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있고 있잖아. 그 다음에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있으면 얘네들끼리 서로 만약에 같은 놈이지? 그러면 사무 기속 주체라고 불러야 돼. 세 놈이 만약 같은 놈 사무 기속 주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만약에 실질적 비용 부담자하고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같은 놈이지? 그러면 실질적 비용 부담자라고 불러. 왜? 얘가 대구, 얘는 소니까. 대구, 소니까. 그래서 앞에 쪽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거든. 앞에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선 얘하고 여기선 얘하고 여기선 얘하고 알겠어? 6조 1항에서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중간에 권한 의무이 있으면 여러분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지? 근데 그걸 놓고 어떻게 누가 피고인지를 일반 국민이 알아? 원래 피고는 누구야? 2조 5조에 따른 피고는 누구야? 사무기속주체야. 알겠어요? 2조 5조는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권한 위임 없이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거니까 사무기속주체거든. 2조하고 5조의 배상책임주체 뭐라고? 다시 2조하고 5조의 배상책임주체는 누구라고? 사무기속주체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 않으니까 6조 1항에서 원하는 건 뭐야? 원하는 건 피고를 복수로 인정하자는 거야. 피고를 선정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피고 부담 선정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피고 복수 만들자가 입법 취지거든. 하여튼 관련된 놈은 그냥 다 피고를 인정하자는 거야. 그게 6조 1항의 목적이야. 그러면 이게 복수로 나와주기 위해서는 이쪽 상황입니다. 인류형 일반 사무의 기관임. 여기서는 6조 1항에 있는 비용부담자를 뭐라고 봐야 되겠어? 형식적 비용부담자다라고 봐야 복수가 만들어지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일반 사무의 단체 위임. 여기서는 6조 1항의 비용부담자를 뭐라고 봐야 되겠어? 실질적 비용부담자라고 봐야지만은 목적이 달성되지. 복수가 만들어지지. 원래가 사무기속주체니까. 응?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도로등 관리 사무, 곡물 관리 사무에 있어서는 누구라고 봐야 돼? 실질적 비용 부담자로 봐야만 6조 1항의 목적이 달성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교재 봐봐. 교재 보면은 지금 설명드린 게 204페이지 위에까지에 대한 얘기고, 6조 1항에는 외부적 배상 책임자 과연 누구로 봐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형식적 비용 부담자설, 실질적 비용 부담자설, 병합설 둘 다 누구 말이 맞겠어? 어떨 땐 형식으로 봐야 되고 어떨 땐 실질로 봐야지 그 입법 취지가 달성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 다로 해석하는 게 맞다. 병합설이 타당하다. 판례 보세요. 비용 부담자는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지. 형식적 비용 부담자는 비록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아니지만 6조 1항에 있는 비용 부담자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 말은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물론 포함되고 형식적 비용 부담자도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 판례는 병합설이라고요. 이 판례는 병합설 판례라고. 알겠지? 마지막. 그러면 보세요. 원래 여기서 배상해야 되는 놈은 누구냐는 문제가 생기지. 원래 배상해야 되는 놈이 누구야? 여기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그치? 여기다가 할 수도 있잖아. 피해국민은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잖아.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 국가하고 서울시 두 놈 중에 어떤 놈이 진짜 책임자야? 찾아야지. 안 찾으면 외부적으로 돈 준 사람 너무 억울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 사무기속주체설, 비용부담자설, 기여도설 이렇게 있는 거야. 사무기속주체가 내부적 배상책임자, 최종적인 배상책임자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반대로 비용부담자는 우선 배상책임을 국민한테 이행할 뿐이다. 우선 돈 주는 사람인 것 뿐이고, 만약에 사무기속주체 지가 아니라 비용부담자가, 피해국민이 비용부담자 돈 달라고 비용부담자 돈 줬으면, 그러면 사무기속주체가 비용부담자한테 나중에 그 돈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비용부담자설. 그냥 우리가 비용부담자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라고? 실질적 비용부담자 말하는 거라고 했지. 그래. 그럼 실질적 비용부담자다 이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피해국민이 사무기속주체한테 돈 달라고 하고 사무기속주체 돈을 줬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사무기속주체는 이 실질적 비용부담자한테 다시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 기여도설. 기여도설은 뭐야? 너와 나의 책임 비율에 따라서 서로 뿜빠이 치자. 이거야. 서로가 최종적 배상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씩. 판례 보세요. 사무처리 권한을 기간 위임한 사무의 경우에 손해배상의 궁극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무기속주체다. 그렇게 했죠. 원래 지 거잖아. 얘가 사무기속주체. 원래 사무기속주체 얘지? 원래 사무기속주체 얘지? 원래 지사무잖아. 원래 지사무인데 지가 그냥 했으면 그에 따른 배상은 지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잖아. 얘가 자꾸 누구한테 일 시켜가지고 있다는 일이 생긴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얘가 최종적 배상 책임자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응? 얘가 그 일을 왜 합니까? 안 그래요? 권리 의무 얘한테 기속되잖아. 그럼 그에 따른 유익은 지가 다 먹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시킨 일 잠깐 심부름한 건데 내가 좀 실수해갖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해서 얻는 유익은 네가 갖고,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책임은 내가 지고, 그럼 얘가 그 일을 왜 합니까? 안 그래요? 지 할 일은 지가 하라고. 그렇겠죠. 사무기속주체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사무기속주체로.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여도설을 취한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제주도의 사건 판례인데, 이게 서로 얘가 얘한테 이렇게 위임을 하는데 거꾸로도 되거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신호등은 누가 설치 관리합니까? 도로교통법 제3조에 보게 되면은 신호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권한규정. 그럼 그거 누구 사무야? 지자체 자치사무잖아. 그죠? 왜 신호등을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그 지역마다 전부 다 달라요. 교통수요가. 그 지자체장이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신호등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 근데 신호등 누가 관리해요? 경찰 공무원이 관리하잖아. 국가기관이 관리하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돼? 거꾸로 위에가 지자체, 밑에가 국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건 아니야. 알겠어요? 밑에서 위로 올리기도 해요. 사물을 서로 이전하는 거야, 그냥. 근데 급할렌 이랬어요. 얘가 얘한테 이렇게 사물 위임했거든? 그때 얘가 탁 이렇게 하더니 그래? 이거를 있잖아. 내가 하는데 있잖아. 네가 준 거 중에 이만큼 내가 못하겠다. 나 잘 몰라. 야, 그래서 이만큼은 네가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거 딱 봤더니 그래? 네가 못하는 거에서 이만큼 내가 하는데 요만큼은 네가 더 잘하겠어. 얘가 또 이만큼 넘겼어. 누가 사무기속 주체야?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래서 기여도설. 그런 판례야. 그러니까 판례는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기준은 뭐라고? 기준은 사무기속주체가 내부적 배상 책임자, 최종적 배상 책임자 다고, 다만 그 사건에 따라서 기여도설의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알겠지? 있을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사무기속주체가 맞고 예외적으로 기여도설에 따라 책임 비율을 나눠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됐지? 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배상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재밌죠?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우리 손실보상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시험 없이 하고 2시부터 손실보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